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 미국 선거가 해킹당하지 않기 위해 러시아와 사이버 안보 협력을 해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고양이와 생선을 지키자는 것 아니냐면서 비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상 자리에 앉은 뒤 비난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이방카가 옳았다고 하고 팍스뉴스는 진보가 이방카를 비난한다고 보도합니다. 이방카의 오빠인 트럼프 주니어는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을 해칠 정도의 정보가 있다는 말에 크렘린과 연관이 있는 러시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선거 기간 외국인 변호사를 왜 만났는지에 대해선 입장을 바꿔 말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부자 기부자들을 공들여 관리하면서 자신의 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듯 보인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알래스카에서는 요격 시스템 장비를 강화합니다. 반면 앵커리지 시장은 북한 핵보다 알래스카 곰이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은퇴 추세가 은퇴는 옛말이라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노인은 생산력이 낮다는 과거의 통념이 깨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에 이어 페이스북도 직원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에 복합 주거단지를 세웁니다. 가난한 로컬 주민이 밀려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 언론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참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언론의 보도도 어느 것을 탑 뉴스에 올리느냐 그리고 탑 뉴스에 올려서 그 뉴스를 어떻게 요리하느냐도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CNN 방송은 트럼프 주니어 그 맏아들이죠. 미국 대통령의 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서 2주일 뒤에 러시안 크렘린과 연관이 있는 변호사를 만난 거 이제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되고 하는데 이 내용을 탑으로 다루면서 제일 먼저 이제 주말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팍스뉴스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G20 정상회담에서 먼저 아무튼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라운드 테이블인데 한쪽에는 앙겔라 머켈 총리가 앉아 있고 또 이제 한쪽에는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이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가 미국 대통령이 앉아 있는 자리죠. 잠시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자리를 대통령의 딸이 백악관의 대통령 보좌관이 앉아 있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 진보들이 굉장히 이방카를 비난하는데 이방카가 비난받을 일인가 하고 팍스뉴스는 이방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먼저 그 딸 이방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난이 일고 나서 원래 이번 사진은 이방카가 올리진 않았습니다. 전에 그 캐나다 총리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만났을 때 그때도 이방카가 대통령의 자리, 그 대통령의 그 오벌 오피스의 집무실의 책상 자리에 앉고 양쪽에 아버지와 캐나다 총리가 이렇게 그 서 있고 사진을 찍어서 그때는 이방카가 자신의 트윗에 올렸었죠. 이번에는 아마 러시아의 누군가가 올린 것 같은데 문제가 되자마자 그 사진은 내려졌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캡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딸에게 앉으라고 했고 뭐 관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앙겔라 머켈 총리도 다 허락을 했는데 뭘 그러느냐. 머켈 총리가 그것은 그 국가의 대표단이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대통령은 만약에 첼시 클린턴이 힐러리 클린턴을 대신해서 자리에 앉도록 부탁을 받았다면 가짜 뉴스들은 첼시를 정말 대통령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내 딸은 나의 딸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의 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의 BBC 방송의 기자는 G20가 이제 1900 몇 년이었었죠. 90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회의잖아요. 그런 회의에서 이런 일은 처음 있었다. 사실은 처음 있을 수밖에 없죠. 대통령의 딸이 백악관에서 직책을 갖고 일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 그런 때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고위직이 되겠죠. 그 자리에 뭐 상무장관도 갔을 테고 그 밖에 뭐 여러 전문가들이 갔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은 매우 처음 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카라는 대통령의 딸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치적으로 그 전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10대 때 모델 좀 하다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 세계 정상들이 의논했었던 이슈는 아프리칸 이민과 건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방카가 뭐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첼시 클린턴이 또 트위터로 답을 하더군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백악관에 있을 때 그런 일을 한 번도 일어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뭐 형식적으로 공손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트럼프 주니어는 아니 뭐가 잘못이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아무도 언론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방카가 여자이기 때문에 마치 여자를 차별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보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팍스뉴스는 아예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리버럴 언론이 이방카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비난을 하는데, 이방카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사실은 이 내용은 가십으로 끝나고 지나가야지 되는 것인데, 언론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요. 왜냐하면 대통령 주변에서 역할을 맡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래서 이 팍스뉴스도 막 탑뉴스에서 켈리언 코너웨이 같은 백악관의 자문을 등장을 시켜서 지금 이방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느냐. 이방카가 대통령 딸로서 기금 같은 것을 많이 모아줬고 등등 뭐 세계은행에도 돈을 많이 모아줬고, 실제로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인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이방카 트럼프 자주 만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카는 충분히 대통령 자리에 앉을만 하다. 이게 이제 팍스뉴스에 이제 백악관 전문가를 동원한 그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을 일인데 중요할 수도 있죠. 대통령의 자리에 우리 아버지 자리라고 해서 또 뭐 앉는다던가, 아니면 아버지가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내가 앉아봐라 한다던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부터 아주 여러 번 이방카 또 사위를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는 자리에 앉겠죠. 중국 정상, 일본 정상.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방카가 하고 있는 의류 사업에 관한 계약 같은 것도 따냈기도 했고 해서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증거가 있어서 이제 이런 보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만한 일들을 지금까지의 행정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좀 피해보죠. 더군다나 지금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업계에서 정치계에서 잔뼈가 굵은 가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아주 거침없이 본인 주변 사람들을 포진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지금 각 언론사에서 탑뉴스로 보도를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내 동생이 뭘 잘못했는가라고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과 또 쿠슈너 사위죠. 그 이제 동생의 남편 그리고 그 당시에 공화당의 캠페인 의장이었던 그 폴 매나포트와 함께 6월 9일이었습니다. 트럼프 타워에서 이제 러시아의 한 변호사를 만났는데 나탈리아 베셀리츠카야라는 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일단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이제 그 매그니트스커법이라는 게 2012년도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 그 검사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거기에 굉장히 반대를 했고 그럼 미국 의회에서 왜 그 러시아 검사의 자산을 동결하는 이런 그의 이름을 딴 법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러시아에서 이제 그 크렘린의 그 푸틴의 그 부정부패 같은 것을 내부에서 고발한 러시안 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매그니트스커라는 그래서 이 변호사의 이름을 딴 법이죠. 그가 있었는데 그 내부를 고발하고 나서 러시아 감옥에 갇혀서 의문의 죽음살을 당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 아래서는 푸틴에 반대하는 아주 그 중요한 인물들이 여러 명이 여기서 저기서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 사람도 의문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그 조사하고 이제 했었던 그런 검사의 자산을 동결하는 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고 그 법에 강력히 반대란 크렘린과 연관이 있는 이 여성 그 변호사를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의 아들이 트럼프 타워에서 만난 겁니다. 이렇게 만났다는 보도를 뉴욕타임스가 하고 나서 처음에 이 그 트럼프 주니어는 쿠슈너하고 그 폴 매나포트는 내가 오라고 그래서 온 것이고 나도 그 변호사와 인사 정도 했고 그리고 러시아의 입양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다. 러시아가 이제 이 법을 미국에서 그 러시아 검사 자산을 동결하는 법을 통과시킨 뒤에 보복한다고 미국 사람들이 그 러시아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뭐 서구적으로 생기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인은 러시아 아이들을 입양할 수 없도록 그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아들은 그 러시아 입양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백악관의 얘기와 틀려요. 백악관에서는 이게 이 러시아 변호사가 뭔가를 이렇게 좀 그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만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트럼프의 아들이 그랬었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런데 이 변호사가 뭐 러시아와 연관이 있다는 건 난 몰랐고 그리고 이제 주장을 들어보니까 아주 모호하고 막연하고 말도 안 돼서 별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고 뭐 금방 끝냈다 했는데 한 25분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지금 뉴욕타임즈라든가 CNN이라든가 이런 언론에서는 MSNBC도 마찬가지고요. 뭔가가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 팍스 TV의 경우는 아니 이 러시안 변호사가 크렘린과 푸틴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 아주 효율적인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상대의 라이벌의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정보를 주겠다고 해서 만난다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을 변호를 하고 그리고 그 아들 자신도 오늘 트윗에서 내가 제일 먼저 상대방 라이벌에 관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난 사람이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뉴욕타임스가 왜 그러면 처음에는 입양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니 나중에 힐러리 클린턴 말이 나오냐 하고 얘기했더니 내가 그것을 그냥 추가한 것뿐이지 뭐 잘못한 거 없다 하고 얼버무립니다. 그런데 MSNBC에 출연한 그런 이제 이 관련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캠페인 도중에 외국에서 밸류어블한 가치 있는 어떤 뭔가를 받는다는 것은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있다는 것이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정보인데 이게 미국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가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가 당장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모스크바는 그 나탈리아 변호사와 트럼프의 그 아들이 만났다는 것 모르고 전혀 뭐 그런 거 모른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아들, 딸에 관련된 스캔들이 막 터지고 있는 사이에 대통령도 여전히 날마다 뭔가 그 불편한 그 일들을 본인이 겪고 말을 바꾸고 뒤집고 수정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아침에 대통령이 미국 선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커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사이버 안보대 아주 철통 같은 그런 것을 만들고 있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뭐 민주당은 제쳐놓고 공화당에서조차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해서 뭐 린지 그레함 같은 경우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여태까지 들어본 말 가운데 가장 멍텅구리 같은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투표함 박스를 러시아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구나. 또 마르코 루비오 같은 플로리다주의 예비선거에 나갔던 사람은 시리아의 아사드와 함께 화학 무기팀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 국방장관 오바마 시절이긴 했습니다만 애쉬 카터 경우는 당신 집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에게 함께 다른 도둑을 잡자고 제안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했고, 가장 시니컬한 얘기는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조크 비슷하게 CBS의 Face the Nation에 출연을 해서 푸틴이 미국 투표 사이버 안보를 크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utin and I discussed forming an impenetrable 이것은 이제 cybersecurity CBS의 앵커가 so 하는 that election 말이고요. hacking and many other negative things will be guarded. What do you I know? am sure that Vladimir Putin could be of enormous assistance in that effort since he's doing the hacking. I mean, 네, 웃죠. 왜냐하면 이미 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하원도 그렇고 거의가 러시아가 해킹했다고 믿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에 해킹을 해서 좀 미국에 대해서 아니까 대단히 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CIA 존 브레넌 국장은 우리 선거를 공격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고 영광스럽다고 말을 했으니까 참 불명예스럽다. 미국 현 대통령은 미국 정보국보다 푸틴을 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난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그런 트윗을 하고 나서 13시간 뒤에 푸틴과 그런 것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뭐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도 아니다. 아이 뭐 이렇게 그냥 대강 얼버무려서 아마 없던 일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마무리를 일단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말했는데 그것도 러시아와 미국이 다르게 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이드 일 비슷한 그런 것으로 많이 가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많이 일부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하는 대통령이 진짜 일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팍스 뉴스 또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일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한 말을 트위터에서 몇 시간 뒤에 또 바꾸고 딸을 또 방어하고 언론을 공격하고 하는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백악관의 참모들이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대통령이 말 바꾸는 걸 그때마다 대통령의 말이 옳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니까 참모들도 나의 평판이 떨어져서 큰일이다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포커스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계속 부통령이 뭔가 자기 길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움직인다고 하고 곰이냐 밤이냐 우리는 곰이 밤 북한의 폭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알래스카의 시장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누구든지 이제 혼자 일하는 내가 탑이다 하는 자영업자가 아니면은 그러면 다 누군가 이제 슈퍼바이저가 있잖아요.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참 곤혹스러운 게 어제 니키 헤일리가 CNN 방송에 출연을 해서 유엔 대사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에 이제 뭐 사이버 안보 좀 전에 말씀드린 없던 일로 하는 것처럼 돼버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공화당이 많이 비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부 장관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정치인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다르잖아요. 장관은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일해라 하고 뽑아줬으니까 대통령 쪽으로 해야지 되니까 니키 헤일리가 우린 러시아와 함께 일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 스티브 무누친도 대단히 중요한 스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또 뒤집었잖아요. 그 뒤에 밤에 뭐 그게 되겠어 하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대통령을 변호한 사람만 아주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다 또 이제 과거 일은 없던 걸로 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지 된다 하는 식으로 푸틴을 본인이 밀어붙였다고 했고 이제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니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나의 말을 믿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NPR이나 BBC 방송의 기자들이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완전하게 100% 이 답이다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러시아 해킹에 대해서는. 그런데 틸러스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앞을 보고 일해야지 나간다 하면서 사이버 안보팀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무장관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에 대해서 국경을 존중하고 또 그쪽에 들여놓은 무기 같은 거 다 도로 가져가고 그러지 않으면 제재를 유지한다. 오바마 시절에 시작된 2014년 약간 틸러슨 국무장관만 이제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는 뭐 예산도 30%나 삭감하고 이스라엘이나 중동 문제는 다 대통령 사위한테 맡기고 하니까 도대체 대통령 사위가 국무장관이야? 국무장관이 바지저고리네? 종이호랑이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나니까 이제야말로 오일 회사 CEO에서 국무장관이 되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러나 틸러슨 장관 같은 사람은 거의 없고 지금 행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같이 하다가 말 조금 빨리 했다가는 대통령이 금방 바꿔버리기 때문에 아주 지금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G20 정상회담은 미국이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무역 협상은 뭐 어느 정도 했다고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미국은 우리랑 같이 안 가겠네 하고 이제 19개국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는 또 최근에 트위터에서 했던 것과는 약간 분위기 다르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중국이 열심히 일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이 G20 정상회담의 성명에는 북한 이슈 심각하다 하는 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1999년이군요. 98년인가 제가 잠시 착각할 뻔했어요. 앞에서. 그렇게 시작돼서 2008년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중앙은행장도 가고 재무장관도 가고 하는데 지금 시위가 엄청났었죠. 알자지라 같은 경우는 그 언론이 G20에 속하는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위 같은 것도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세계화에도 반대하고 해서 물대포 쏘고 가스 쏘고 뭐 몇백 명 체포되고 몇백 명 경과는 거의 500명 정도 다치고 독일의 대학생들도 아니 왜 돈을 너무 많이 쓰면서 이런 거 왜 해 하면서 함부르크에서 뭐 시위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유럽에서요. 부자 항구 도시잖아요. 그곳이. 그래서 굉장히 시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G20 정상회담 성명서에는 못 들어갔지만 계속 미국에서는 북한에 관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요 알래스카 하면은 그곳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 핵이 1942년도 2차 대전 중 폭격을 받은 곳이고 그리고 이제 같은 주일에 일본이 두 군데 섬을 점령하기도 했었던 곳입니다.
구소련과 냉전 때는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서 이제 알래스카에 그 방공호 같은 것을 많이 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방공호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5월 달에 알래스카 의원과 하와이의 그 민주당 의원이 지상 기반 그 요격 시스템을 더 많이 배치하도록 이런 안을 그 발의를 해서 지금 14개를 알래스카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북한 쪽에서 쏘은 것이 향해지면은 곧 그 발사해서 이제 쏘아 내리도록 하는 그런 것이요. 지금 미국 국방부가 36개의 미사일 요격체를 이제 그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어요. 지하에 군기지에 숨겨놓고 있는데 아마 올해 말에는 이것을 44개로 늘릴 모양이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AP통신이 보도하는 것 보니까 알래스카의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니 뭐 북한이 우리를 그 미사일 공격을 한다고 그런데 당장 그거는 뭐 요원한 일이고 당장 우리 미사일이 아니라 그 무스가 문제야 엘크가 문제야 곰이 캠핑장에 나타나고 이런 게 더 문제지 그래서 핵폭탄이 문제 밤이 문제가 아니라 곰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트 사고 나는 것 지진 이게 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많습니다. 올여름에 뭐 파도 타기 하는데 이게 뭐 알래스카 호수 그 빙하에서요. 이게 더 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인들은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그 앵커리지의 이단 버코우스위츠 시장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곰이 더 문제다. 곰이 더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리고 그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특히 선거 투표할 때 조금 공화당에 유리하게 되는 이런 게 조금 많다고 민주당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일을 하는 그런 기금 모금에 참석을 하는데 비공개입니다. 한 몇십 명 모은다고 하는데 일단 그 주에서부터 차곡차곡 이제 그 민주당 정치인을 늘려서 상원 연방 의원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아마 워싱턴 DC에서 모임에 나가는가 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만나고요. 그리고 계속 여기저기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아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뉴욕타임스가 좀 자세히 그 폴리티커와 함께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기부자들, 큰 돈 기부하는 사람들, 또 기업의 CEO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보수 정치 리더도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1대1로도 만났고 몇 주일에 한 번씩 디너를 하는데 부통령의 사저가 그 해군 그 천문대 거기에 있잖아요. 그 조 바이든 부통령도 거기서 살았었고요. 거기서 적어도 4번 이 그 부통령 부부가 한 30명에서 40명 초대를 해서 한 테이블 4개 내지 5개 해서 모였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시카고 그 헤지펀드 매니저라든가 찰스 스왑 증권회사 만든 사람 그리고 이제 뭐 나우케미컬의 CEO 또 군 계약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2016년 트럼프와 펜스 팀에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이 리스트는 부통령의 2명 자문에 의해서 만들어진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집 밖에서도 많이 만나는데 이게 이제 그 뉴욕타임스가 리스트 좀 달라 했더니 아니 뭐 기금 모금을 한 것도 아니니까 리스트를 줄 의무는 없고 이게 대통령의 아젠다를 그 사람들에게 다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거죠. 뭐 그 부통령 측에서는 의회 그 지도자들과도 밥을 먹고 세계 리더, 군인 가족 또 그 친구들과도 밥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아젠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면은 물론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에 링컨룸에서 백악관 하룻밤 자고 이게 스캔들이 됐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서 이제 기부자들을 엔터테인 많이 해줬잖아요. 조 바이든
바이든 부통령이 집은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처럼 이제 그 해군 그 천문대 그쪽에 있지만 백악관에서 했는데 왜 당신은 그 사저에서 하고 그리고 그 사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만나냐. 지금 사람들이 조금 색깔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임은 일단 이제 그 칵테일 마시면서 얘기하고 외교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해주고 질문하면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또 부통령이 이제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그 몇몇 게스트와 몇몇 게스트가 아니라 모든 게스트와 몇 분씩 얘기하고 채팅하는 거죠. 엔터테인 해주는 거예요. 돈 내줬으니까 사진 찍어주고 하는.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난달에는 1시간 동안 그 찰리 코크 브라더스의 찰리 코크도 콜로라도주의 그 스프링스의 그 호텔에서 1시간 동안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드러즈 리포트가 이것을 계속 보도를 합니다. 드러즈 리포트는 본인들이 취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서 취재한 것을 링크를 시켜주는데 폴리티코에서 보도하면 폴리티코 것을 뉴욕타임스 것도 계속 링크시켜서 부통령이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대통령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 말로는 누구보다도 충실하다. 대통령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아닌 것 같아 하는 그 뉘앙스로 그 많이 지금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조금 그 분위기를 바꿔서 처음에는 그 한국의 노원구의 얘기로 시작해서 저는 이게 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을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제목을 먼저 안 보고 봤거든요. 주말에 제가 뭔가 그 잡지를 보던 무엇을 보던 할 때는 조금 릴렉스하는 기분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은퇴자들이 다시 일을 한다 하는 것을 그 보도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의회에서는 그 독립기념일 연휴 끝나고 돌아와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다시 헬스케어 세금 개혁 예산안 지금 8월달 휴회하기 전에 다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지 되는데 힘들어 보이는데요.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은 오바마 케어를 죽이기 위한 그런 그 공화당의 헬스케어 안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이 뷰티풀한 그 헬스케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금 개혁에 대해서는 상무장관이 9월 달에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은 42만 달러 이상 연간 수입이 되는 사람들 세금 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는 옛말이다. 네, 노원구에 있는 서울의 그 CJ 물류센터 그 배달업체 제일 먼저 영국 그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하면서 거의 70대의 남자가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이은호 씨 은퇴연금도 없고 저축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 한 달에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번다는 건 환영이죠. 그만둔다는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이 젊은이보다 늦고 그렇다. 그런데 그게 시간당이라는 것이 아니라 딜리버리당이니까 또 상관없다라고 배달 건수당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커스터머도 오히려 너무 서두르지 않아서 좋아한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그 추세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부자 나라 특히 유럽에서는 은퇴가 세대 간의 투쟁이라서 은퇴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그 지급되는 것이 젊은이가 페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은퇴하시는 분들도 젊었을 때 다 그렇게 페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든 사람이 오래 일하면 젊은이가 그 일할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평균 그 65세 때 그 부자 나라에서는 은퇴하잖아요. 한국은 이거보다 더 젊은 나이에 은퇴라고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20년은 건강하게 살아서 그 가운데 반 정도는 장애도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라서 독일, 일본, 스페인과 같은 장수 나라에서는 은퇴 시기를 지금 뭐 2년, 2.5년 정도 늦추기 시작을 했고 뭐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합니다. 하와이 대학교의 뭐 앤드류 메이슨 박사라든가 UC 버클리의 그 로널드 리 박사라든가 2차 대전 이후에는
은퇴를 준비하는 영국인에게는 경제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하고 은퇴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계속 빨리 은퇴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내줘야지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또 출산율이 줄어들자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면도 있었고, 그런데 90년대 들면서 정부와 고용인이 은퇴연금을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편 상당수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공식 은퇴 연령 이후까지 일하기를 원하는데 재미도 있고 돈도 벌고, 그래서 55세 이상의 반은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절을 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용주는 이제 미국과 그 서구에서는요, 한국은 좀 다른 얘기죠. 4분의 1만 파타임을 원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이 든 사람이 일터에 오래 남아 있으니까 나이 차별 문제가 돼서 지금 미국에선 소송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버 그 택시 회사 운전자의 4분의 1은 나이가 50세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공유 경제에서 일하는 모든 미국인의 4분의 1은 55세 이상이라는 뭐 자문회사 PwC의 조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어떤 사람은 우버에서 일하는 나이 드신 분이요, 60세, 제가 이름 잘 못 읽겠어요. 라스트 네임은 읽을 수 있겠습니다. 덜건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지신 분은 세금 내기 전에 $6,000를 버신대요. 우버에서 일하시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저는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자 배달 같은 것, 그리고 심지어는 변호사, 회계사, 선생님, 비서직도 나이 든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제너레이션,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미국에서는 55세부터 65세 사이가 20세부터 34세 사이보다 65% 많답니다.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을요. 뭐 영국도 뭐 지금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은 노령화 인구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곳이기는 하는데, 큰 회사는 나이든 직원을 빨리 내쫓으려고 하고, 물론 뭐 현대처럼 나이든 사람이 기업인이 되는 것을 돕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보죠. 그런 회사도 있는데, 그러나 사회를 세이브하는 게 고용인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침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나 일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혁신은 젊은이만 한다 이런 것도 통하지 않고 나이 든 사람도 혁신을 하고, 도이체뱅크 독일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나이 든 사람과 나이 들지 않는 사람이 팀워크가 돼서 일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실수가 적고, 젊은 세대는 그 반대고 해서 단순 노동 생산성 이런 것만을 생각하면 나이 든 세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식 기반 이런 것을 할 때는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팀이 되는 게 최고다. 그리고 교육이 변수인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미국인이 이제 오래 일한다 해서 어떤 일은 신체적인 건강함도 중요하지만 인식 건강, 지혜의 건강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은퇴한 뒤에 뭐 4분의 1 정도는 자원봉사를 하기도 원하고요. 그 자원봉사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에서는 자산이 돼서 2016년도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 33억 시간 자원봉사를 해서 780억 달러를 이제 세이브했다는 얘기입니다. 뜻도 좋고 신체 정신 건강에 좋다는, 이제 은퇴 연령, 이게 또 다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에 그 본사가 있는 그 실리콘밸리의 그 맨로팍에 페이스북 직원이 뭐 9,000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지금 2010년 이후에 그 지역이 한 64만 개가 새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주택이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뭐 평균 렌트비가 이 페이스북 들어오고 나서 3배가 늘어나서 지금 뭐 투베드룸이 $4,000 정도는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그 $1,500
동이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만 들어가겠어요. 새로운 샵도 있고 약국도 있고 그로서리 스토어도 있고 만들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 페이스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도 하고 구글도 하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색내죠. 우리가 뭐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로 가지? Where do I live? 이런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데 이 흐르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시간상 자세히 못 전해드렸어요. 제가 운이 좋았어요.